제가 지금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사실은 올해 초에 했던 겨울학교에 했던 내용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슬라이드를 준비하기보다는 그 내용들을 제가 트래킹하면서 같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고려대에서 했던 겨울학교에서 제가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근대 한국어 서브워드와 시계열 워드 임베딩. 그래서 어, 조선일보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 한 편을 쭉 그 데이터를 복귀하면서 논문 쓰는 과정까지 해서 데이터 전처리하는 것까지 쭉 진행을 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반 정도를 같이 진행을 하고 실습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해주셨던 대로 질의응답 뭐 꼭 이것과 100% 관련되지 않더라도 질의응답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오늘 수업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걸 먼저 질문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 자료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바로 다들 뭐 여기 우리 유튜브도 봐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오픈 채팅방도 들어와 계실 것 같으니까요. 오늘 제가 하려는 것은 이제 키위 형태소 분석기 안에서 서브워드라는 개념을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서브워드는 또 뭐냐? 그래서 간단한 자연어 처리 기초 수업을 조금 듣고 거기 안에 이론을 가져와서 서브워드 기능이라는 게 어떻게 중요한지, 현재 지금 최신 자연어 처리 기법에서 왜 하필 서브워드를 활용해야 하는지 그런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만든 서브워드 형태소 분석기도 한번 써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성균관대학교 2021학년도 1학기 한국인공지능 데이터과학이라는 수업에서 제가 현재 업스테이지라는 인공지능 회사의 팀장으로 있는 한지훈 박사와 같이 했던 수업의 슬라이드를 일부러 활용하였습니다. 한지훈 박사는 이제 저보다 도 자연어 처리 잘 아는 국어정보학 박사로 저랑 그 국문과 친구였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같이 수업을 듣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친구처럼 지내고 지금 현재는 AI 쪽 업체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어로 된 정보 현상을 이제 국어 정보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오늘은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여보기보다는 자연어 처리에서 한국어로 된 그 자연어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정보학이라는 게 저는 이제 국어정보학이란 말은 조금 저한테는 낯설고, 뭐 자연어 처리 이런 거에 좀 더 이제 익숙한데요. 한국어 데이터 자료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생각보다 컴퓨터는 계산만 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어떤 새로운 걸 창조해내지 못해요. 우리가 계산은 잘하지만 이거 가지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려면 어떤 필수적인 과정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나오는 과정이 바로 자연어라는 개념입니다. 자연어는 뭘까요? 자연어는 그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일상의 언어, 영어든 한국어든. 그리고 인공어는 뭡니까? 그 대별되는 인공어는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의 의도에 맞게 새로 만들어내는 언어죠. 뭐 에스페란토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우리 학부생들은 좀 모르더라고요. 에스페란토 같은 거. 그래서 뭐 카프 이런 말, 줄임말이 에스페란토로 되어 있는데 그 인공어는 뭐 우리가 자주 쓰는 파이썬 랭귀지도 인공어고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의 목적의 의도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낸 언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컴퓨터가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바꿔주는 처리 과정을 다 뜻해요. 그래서 그거를 자연어 처리,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건 자연어 이해, 인데 이해는 뭘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한테 오늘 날씨가 어때? 오늘은 더운 날인가요? 오늘 좀 덥네요, 실제로. 그래서 더운 날인가요? 아니면 뭐 오늘 기분은 어떤가?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를 한다면 인공지능 스피커는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그것이 왼쪽에 있는 자연어 이해라는 분야입니다.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그래서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재반의 과정을 자연어 이해라고 하고, 오른쪽은 자연어 생성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한 바를 토대로 해서 이제 컴퓨터가 말을 할 수 있겠죠. 챗 GPT라고 생각하면 챗 GPT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챗 GPT가 찰떡처럼 알아듣고 그거를 제 이야기를 잘 꾸며내서 대답을 하면
생성을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인간의 말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바꾸는 대상을 여러 지칭을 합니다. 그거를 텍스트라고도 하고, 데이터라고도 하고, 뭐 말뭉치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을 이제 우리는 말뭉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말뭉치는 어느 정도 규격화돼 있고, 그거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놓은 상태에 학습되기 전에 그 말의 뭉치, 데이터를 말뭉치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활용할 거고요. 이제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어,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쪼갠다는 뜻이에요. 토큰화라는 건데요. 여기 이 개념을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큰이라는 거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김병준입니다. 이런 말을 컴퓨터한테 주면 컴퓨터는 그거를 알아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안녕하세요, 여기까지가 명사고, 뭐 여기 그 다음은 동사고, 그리고 뒤에는 김병준은 이 사람 이름이고, 그런 것들을 다 쪼개가지고 컴퓨터한테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 재반의 과정 중에 가장 앞선 과정을 우리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형태수 분석이라는 개념도 알고 계시겠지만 토크나이제이션이 형태수 분석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크나이제이션은 그 분절화하는 걸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분절의 단위를 형태수로 할 수도 있고 단어로 할 수도 있고 뭐, 뭐 예를 들면 형태수보다 더 작은 단위의 그런 음소 단위로도 할 수 있거든요. 한국어 음소는 뭐가 있을까요? 초성, 중성, 종성처럼 김병준이라고 있다면 기역, 이, 미음 이렇게 해가지고 음소 단위로 더 쪼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태소 분석이 가장 유명한 이유는 한국어에서는 형태소 분석이 가장 뭐 성능이 좋고 한국어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영어 같은 경우는 굳이 띄어쓰기로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그 토크나이제이션이 잘 되는 편입니다. 한국어에 비해서. 근데 한국어는 띄어쓰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요 서브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나이제이션의 여러 단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브워드라는 거다. 서브워드는 뭘까? 워드보다 하나 더 작은 단위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걸 서브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든 한국어든 뭐 이런 식으로 그 형태소 분석 혹은 토크나이제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형태소 분석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 텐데 형태소 분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죠. 형태소라는 건 뭐죠? 우리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이사한 사람이라면 다 배웠겠죠. 의미를 가진 최소한의 단위를 우리는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한의 단위니까 예를 들면 사과를 먹다라고 했을 때 사과와 르를 따로 떼어내겠죠. 하나는 명사, 하나는 조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면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다면 먹디고 다 이렇게 해서 먹은 동사의 어근이고 다는 종결어미 이런 식으로 또 쪼갤 수 있겠죠. 의미를 가진 최소한의 단위 형태소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는 뭐 이미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형태소 분석을 잘하면 인간의 말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인간의 말을 더 잘 알아들으면 더 좋은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거를 강조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자체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런 말뭉치로 관한 연구에서도 이 토크나이제이션의 품질에 따라서 연구의 성과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크나이제이션이 엉망이면 연구는 엉망이 될 겁니다. 그건 어떻게,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절하는 단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분절의 단위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이거 제가 뒤에 이게 내 동생 고기 아세요? 이게 좀, 그러니까 내 동생 고기가 아니라 내 동생 고기인 거죠. 그렇죠? 띄어쓰기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을 고기로 먹어? 그게 아니잖아요. 내 동생 고기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단어로 보고 형태소로 보고 끊을지 그 본절화를 잘해야 그 연구의 성과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어는 그 분절화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음. 혹시 여기서 한국어의 특징을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영 수님 혹시 굴절어랑 첨가어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어는 대표적인 굴절어입니다. 뭐 예를 들면 뒤에 이제 좀 배울 텐데요. 한국어는 이제 그 첨가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조사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한국어는 계속 뒤에 뭔가 붙습니다. 조사가 계속 붙잖아요. 너에게만이 가는지 않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단어가 계속 붙어가면서 하는 그 첨가어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영어의 굴절어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시죠? 그 3인칭 단수일 때는 S를 붙이죠. 그런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굴절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굴절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 하에서는 동사가 이런 식으로 굴절해서 변형을 하는, 뭐 독일어 같은 경우는 이른바 뭐 격변화라고도 합니다. 영어는 그게 조금 많이 이제 희석이 됐는데, 심지어 독일어나 불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단어의 성별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격변화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죠. 근데 한국어는 격변화라기보다는 조사를 계속 추가하거나 바꿔가면 그 어미가 추가되면서 하는 첨가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어 네이티브라면 이런 형태서의 결합 제약이라던가 뭐 어떤 조사의 뭐 어떤 결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아는 거지 외국인한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은는 이가를 붙일 때 우리는 뭘 할 때 은을 붙이고 은을 이를 붙이고 붙이는지 그걸 정말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국어는 그런 식으로 첨가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형태 분석이 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특히 띄어쓰기까지 더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내동생고기, 내동생고기가 내동생고기가 되는 그런 안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랑과 친구랑, 학생 이랑 했을 때 둘 다 랑인데 누구는 뭐는 이를 붙이고 뭐는 그냥 랑만 쓰는지 이런 식으로 형태를 결합하는 제약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불규칙한 활용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형태 분석기가 최근에 이제 뭐 키위라든가 메카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다양한 규칙들을 다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나마 좀 많이 좋아졌지. 옛날에 나온 형태 분석기 성능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어의 그러한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 두 개의 먹의 차이는 뭐예요? 오래된 이 먹은 먹다 할 때 먹이 아니라 문방사우, 이 먹을 갈다 할 때 먹이고, 아래에 있는 먹은 내가 it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V는 verb를 뜻하고 N은 명사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먹은 두 개가 중의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게 형태소 분석기의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즘에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뭐 부족할 때도 있지만 뭐 여기 그 키위 형태 분석기 오늘 쓸 텐데 이민철 선생님이 만든 키위 형태 분석기만 해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배라는 말도 내 여기 요 배인지 파는 배인지 먹는 배인지 이런 식으로 동음이어의 이런 것들도 잘 분류하는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태 분석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계속 제가 뭐 강조하는 바고요. 그래서 계속 뒤에서 얘기했던 거 한국의 형태 수석, 뭐 이거 교차어라고도 하고 뒤에 이제 첨가어라고도 하고 영어는 이제 굴절 그래가지고 it, it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규칙을 통해 가지고 굴절하게 되는데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형태를 한국어는 교차어 뒤에 계속 어미가 붙는 형태로 첨가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오늘 요거를 우리가 국어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룰 생각은 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컴퓨터한테 어떤 자료를 알아듣기 위해서 자연어 처리라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토크나이제이션, 분절하고 그 분절하는 한국어는 보통 형태소 단위로 해왔다. 그리고 그 형태소 단위로 지금까지 잘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문제는 서브워드 토크나이저가 여기서부터 이제 필요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문제는 out of vocabulary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형태 분석기도 여기 앞에 있는 형태도 분석기 있잖아요. 이 형태도 분석기도 사실은 안에 사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딕셔너리. 뭐 이게 예를 들면 요 먹자라는 단어 있잖아요. 배도 내가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의미로서의 배라는 배에 담긴
그런 패턴들이 다 이제 사전에 들어가 있고 명사로서의 뜻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단 말이죠. 내부에 사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인식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조어라던가 줄임말이라던가 또 뭐가 있죠? 뭐 어떤 특정 계층이 쓰는 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형태 분석기가 아무리 최신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는다고 해도 아웃 오브 보캐버러리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평행선을 달리는 싸움이에요. 계속 데이터를 집어넣어주지 않는 이상. 물론 이거를 극복하려고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문제는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키위 형태소 분석기에서는 김갑갑이라는 단어를 예시를 봤는데 김갑갑이라는 단어가 단어로 인식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저 월드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형태소 분석기에 내장된 기본 베이직 디셔너리에다가 내가 이 김갑갑이라는 단어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사전에 내 유저 월드, 이 내가 내 유저라는 거 지금 내 이 형태 분석기를 쓰는 사람이 일부러 단어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다루는 게 뭐 아이돌 이름 같은 거 있어요. 뭐 뉴진스, 트와이스, 뭐 르세라핌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르세라핌이 르세라핌 이렇게 네 글자를 쪼개는 게 아니라 르세라핌으로 딱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무한정 다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무한정 다 넣어줄 수 없고, 어,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공학자들 혹은 자연어 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전산학자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해보자. 우리가 굳이 그거를 단어를 또 추가로 준다면 단어를 사전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무식하지만 단순한 원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자주 같이 등장하면 그냥 그걸 단어로 인식하자. 그게 서브워드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지만, 근데 이게 장점이 있어요. 데이터만 충분히 많다면 그것은 그거를 그냥 단어로 보자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서버 월드의 개념이에요. 토커나이징을 할 때 이렇게 캐릭터 하나하나 이렇게 알파벳 단위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띄어쓰기 워드 단위로도 할 수 있고, 이제 서브 워드는 월드 안에 또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는 서브 월드로도 할 수 있고, 또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는 서브 월드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브워드라는 개념을 보면 서브워드도 여러 개념이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HUG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허그라는 단어가 있는데 허그라는 단어를 인식하는 방법은 허그라는 단어가 사전에 있으면 돼요. 하지만 서브워드의 개념이 되면 예를 들면 U랑 G가 같이 나온 게 한 20번 같이 나왔네. 그리고 H랑 UG랑 또 같이 나왔네. 이런 식으로 여기 있군요. 그런 식으로 해서 HUG가 U랑 G랑 같이 나오니까 U랑 G는 같은 단어. 뭉쳐서 해주고, 또 UG랑 H랑 또 같이 나오니까 HUG 해서 또 하나의 단어로 보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확률 값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그 확률 계산하는 걸, 뭐, 정확히는 몇 회 이상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확률 계산을 통해 가지고, 거기 안에 그 어느 정도 스레시홀드 그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걸 그냥 단어로 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무식한 방법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단어를 서브워드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애플이란 단어가 있을 때 애플이란 단어가 AP가 이만큼 나오고 그 계속 이걸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APPLE가 있을 때 AP가 또 나오니까 하나의 단어로. 그 AP와 APP가 또 나오니까 하나의 단어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확장해서 애플까지 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브워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서브워드가 왜 필요할까? 우리 오늘 수업에 다룰 내용인데. 서브워드 토커나이저가 굳이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면 다국어 자료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랭귀지의 의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우스갯소리로 기억해 리멤버 뭐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어랑 한국어가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뭐 사전이라던가 언어 체계에 종속된 게 아니고 그냥 그저 같이 나오는 단어들이 자주 나오면 그 단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국어 자료에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신조어나 줄임말 이런 것들에서 잘 대응할 수 있겠죠. 그 대신 데이터가 충분히 커야 됩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가 있다면 좋은 성능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좋은 점도 있겠죠. 참고로 요즘에 나오는 뭐 딥러닝 모델 있잖아요. GPT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다 서브워드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그 버트라든가 뭐 트랜스포머 뭐 이런 거 하는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서버드가 다 장착이 돼 있어요. 물론 거기 안에 영어 형태소 분석기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여러 각국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이제 네이버의 이기창 선생님, 한국 인베딩 기체 이기창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국어 형태도 분석기와 서브워드를 같이 써가지고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삼성전자 연구진에서 만든 논문인데 가장 지금 요 점수가 높은 F1 스코어가 제일 높은 게 이건데 그 형태소 분석을 전통적인 형태 분석을 한번 하고 바이트 피스 인코딩이라는 것도 이제 이건 서버워드의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서버워드를 한 번 더 하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전통적인 한국어 형태소로 한번 쭉 인식을 한 다음에 문장 구조를 그리고 어떤 단어들이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으면 그거는 자동으로 또 서버드로 묶어주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해볼 겁니다. 두 개를 같이 쓰는 그런 것들을. 근데 그거랑 찰떡인 주제가 바로 근대 한국어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하면 이제 실습을 할 것 같은데요. 근대 한국어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 17세기부터 뭐 개화기 말까지라는데 이거는 제가 뭐 제 전문 근대 한국어가 제 전문 분야는 아니어서 감히 말하기 좀 어렵지만 이제 이 독립출판 같은 경우는 순한글 책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모르는 말들 막 있죠. 모르는 표현이나. 그래서 한국어는 굉장히 많은 곡절을 겪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 중에 국어 하신 분들은 뭐 더더욱 잘 알겠지만 맞춤법 통일한 뭐 80년대 맞춤법도 한번 달라졌고 그 전에 뭐 강점기 때도 맞춤법이 또 다르고 조금씩 그런 영어보다 훨씬 더 많은 곡절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중간에는 식민지 시기를 겪으면서 영어나 뭐 일본어 같은 것들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선일보 텍스트 이게 조선일보 창간호인데요. 한글이 그냥 다 사실은 거의 한글은 조사 역할 빼고는 다 한자어로 다 표기가 돼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한 100년 전 텍스트를 현대 한국어 형태선별기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인식을 못하겠죠. 제대로 인식을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 하려는 것이 그것이 서브워드 형태소 분석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서브워드 형태소 분석기는 이미 나와 있긴 했어요. 이게 트랜스포머나 뭐 버트나 이런 서버드 형태소 분석기는 다 이미 있었는데 키위에서 나온 서버드 형태소 분석기는 장점은 한국어 형태소 분석과 서버드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키위에 작년에 2023년 5월에 이게 내장이 처음 됐고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제가 이민철 선생님한테도 실제로 요 개발하신 분한테도 넣어달라고 했고 실제로 넣어주셔서 요 SW라는 게 서브 워드를 뜻해요. SW 토크나이저를 만들어서 음, 이제 배포를 하셨던 거죠. 이게 작년에 나온 기능이고요. 오늘 요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버드 형태소 분석기를 만드는 것은 서버드 형태 토크나이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거에 최적화된 형태소 분석기를 새로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한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민족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민과 족이 계속 자주 나오니까 그러면 나는 민족을 하나의 서브워드로 볼래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거 형태 분석기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게도 제가 서버드 형태소 분석기를 만들어서 공개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조선일보 일제강점기의 조선일보 데이터, 1920년에 창간된 조선일보의 한 2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한 80만 건의 기사 데이터로 서버드 형태소 분석기 만든 거를 오늘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코드를 클릭해 보십시오. 자, 실습을 한 15분 정도 진행을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중간중간 모르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 여기 들어오세요. 40번 슬라이드에 첫 번째 학습이라는 링크를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만든 GitHub 레포지토리 모던 코리안 서브 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픈 인 콜앱을 클릭해 보십시오. 오픈 인 콜앱.
오프닝 콜에 클릭해 보세요. 클릭을 하면, 네, 여러분들 구글에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되고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지금 준비가 됐을까요? 여기까지. 아직 안 되신 분 알려주세요. 네, 다 됐나요? 네, 다 됐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어차피 이게 또 녹화도 되고 있는 거니까요. 참고로 이 컨텐츠는 저랑 그 김바라 선생님이랑 하는 우리 유튜브에도 다 올렸던 것입니다. 네, 그 대신 우리가 또 한 번 더 하는 거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어, 여기 파일 탭이나 아니면 여기 드라이브로 복사라는 그 뭐죠? 버튼이 있거든요. 드라이브로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로 복사를 하면 새로운 탭이 생성될 겁니다. 새로운 탭이 생성. 그러면 땡땡땡의 사본이라고 뜰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왜 하냐면, 어, 방금 요 링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쓰기 권한, 수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로 지금 자동으로 저장이 됐을 겁니다. 자, 이제 키위 형태도 분석기를 하나 설치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콜앱은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이것까지 설명 안 할게요. 자, 콜앱을 하나 버튼을 누릅니다. 첫 번째 키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 pip 인스톨하고 요 U는 업그레이드를 뜻해요. 업데이트를 뜻해요. 그래서 키위 형태소 분석기를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설치를 하나 하고, 네, 설치를 하고, 선생님, 그 업데이트 안 하고 그 유가 빠진 채로 인스톨 하면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이거 U를 걸어놓은 게 웬만하면 이제 최신 버전 혹시 이게 콜앱에는 어차피 깔려있지 않으니까 어차피 똑같은데, 같은 효과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키위 형태도 분석기를 옛날 버전으로 썼을 것 같은 분들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U를 걸어 놨습니다. 어차피 콜앱에서는 어차피 새로 깔리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GitHub 레포지토리를 클론합니다. 클론이라는 건 복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클론을 하게 되면 왼쪽에 폴더 모양을 클릭하면 모던 코리안 서브 월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조선 1920, 1945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1940까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1940년에 폐간이 돼요. 일제강점기 때 폐간이 돼서 45년까지 신문이 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 파일을 보면 이게 샘플 데이터예요. 학습을 하는 샘플 데이터.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서브워드 형태소 분석기, 나만의 서브워드 형태소 분석기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요 텍스트라는 여기 컬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그냥 쭉 뭐 문장 단위로 집어넣어도 되고 문단 단위로 집어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1000건의 기사, 신문 기사를 제가 이렇게 샘플로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 서버드 형태 분석기 만들 때는 수십만 건 데이터를 여기다 이걸 넣어서 학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죠? 일단 이 1000건만 학습하는 거를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학습하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만의 형태 분석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키위 형태소 분석기와 필요한 패키지를 로드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키위의 SW 토크나이저, 서버워드 토크나이저 관련된 걸 함수로 불러오는 거예요. 네, 불러왔어요. 네, 불러온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 샘플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지금 좀 밑에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판다스라는 걸 활용해서 엑셀 파일을 이렇게 불러왔죠. 그래서 만약에 요 자체가 서브워드 형태소 분석기를 만들기 위한 학습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가 돼요. 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특정 시기에 서브워드 형태소 분석기를 만들고 싶다면 그 특정 시기에 다양한 텍스트들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학습을 하면 나만의 그 전문화된 형태소 분석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키위 형태소 분석기에서 지금 요 첫 번째 여기 보면
국민회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딱 보면, 아, 요 국민회의를 하나의 단어로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자주 나오는 표현일 거예요. 국민회의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요 국민 정도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현대 형태소음석기 키위를 그대로 쓰면 이걸 실행을 해보면 밑에 뭐 나와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토큰을 인식합니다. 그냥 띄어쓰기 단위로. 지금 인도 얘기인데, 이렇게 요거 그냥, 이게 하나의 띄어쓰기니까 이렇게 요거 하나를 그냥 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단어로.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이런 뭐 유델리 이렇게 이거 하나 인식하고 유델리 발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뒤에 이렇게 조사 쓰고 그래서 요것도 하나로 통으로 인식하고 단어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의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오면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자동으로 인식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서버드 형태 분석기를 써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서버드 형태 분석기를 학습하겠습니다. 네네. 또, 네, 아까 그 키위에 네. 서버드 토크나이저가 이미 내장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버드 형태소 분석기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은 그게 서버드 형태소 분석기를 해준다기보다는 그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드 형태소 분석기를 이제 그 자체로는 기능이 없고 그 우리가 그 비어 있는 그 기능만 제공을 하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부어가지고 서버드 형태소 분석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 네. 키위 자체가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키위는 그, 네, 기능만 제공을 하는 거죠. 기능만 서버드 제공하고 네네 그 안에 거는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알려주신 그 코드는 그 아까 뭐 키위 파이파이 점 sw 점 토크나이저인가 하여튼 그 함수가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아, 지금 이거는 여기서 이제 쓰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맞습니다. 김영수님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제공을 해준 키위 형태소 분석기 이제 이 서버드 형태소 분석기를 우리가 여기에 데이터를 부어가지고 트레인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해볼게요. 그래서 서브워드 컴피그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컴피그 옵션을 하나 만듭니다. 네, 이제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서버드 형태소 분석기를 학습하기 전에 옵션을 쭉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국한문 혼용 텍스트를 다루기 때문에 이 기능을 false로 꺼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 기능을 안 꺼주면 이게 스플릿 차이니즈라는 건데요. 스플릿 차이니즈를 true로 하면 모든 여기 한자, 중국 여기 한자 텍스트를 다 이름절씩 다 쪼개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자주 나온다면 국과 민이 그건 하나의 단어로 서브워드로 이렇게 인식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옵션은 그냥 기본으로 두고 나머지를 다 이거는 폴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컨피그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 이제 하기 전에 요 DF 컬럼에 있는 이거를 리스트로 바꿔줘서 센텐스 리스트라는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실행을 해서 그 센텐스 리스트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제 센텐스 리스트를 하나 확인해 볼까요? 센텐스 리스트는 리스트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단어의 뭐죠? 요거 하나가 기사 한 편인 거죠. 요게 리스트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게 들어가고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집중해 주시면 서브워드 토커나이저하고 좀 트레인을 하게 돼요. 트레인을 하는데 학습할 텍스트를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넣어줘요. 센텐스 리스트로 넣어줬어요. 넣어준 다음에 그리고 이 서브워드 형태도 분석기를 저장할 곳을 설정합니다. 토크나이저 제이슨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컴피그는 내가 앞에 선언했던 컴피그를 변수로 넣고 보캡 사이즈를 5만 뭐 이렇게 1000만 이렇게 적는데요. 보캡 사이즈도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형태의 분석기에서 단어로 인식하는 그 사전에 들어간 단어 개수를 최대 5만 개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3만 개를 했을 때와 5만 개를 했을 때의 차이는 뭘까요? 김용 선생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아니, 그러면 너무 적게 하면 또 실제 우리가 필요한 단어를 다 못 인식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예를 많이 들면, 하면 또 음, 쓸데없는 단어까지 막 인식해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만들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최대 이 형태 분석기에 들어갈 단어를 최대한 3만 개로 하겠다고 하면, 5만 개를 했을 때, 4만 개를 했을 때 했으면, 예를 들면, 어떨 때는, 뭐 예를 들면, 국민이라는 단어를, 이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이라는 단어가 5만 개일 때는 단어로 인식을, 국과 민이 같이 이렇게 서버드로 인식할 수 있었다가, 예를 들면 3만 개일 때는 그게 탈락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렇지. 왜냐하면 그 기준이 좀 더 타이트해진 거죠. 3만 개일 때는. 그렇죠. 단어로, 더 자주 나오는 걸 단어로 봐야 된다. 서버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요거를 한 3만 개에서 5만 개 사이로 세팅을 해요. 많은 딥러닝 모델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 임의로 5만 개로 그러면은 했는데, 음. 그거는 그 코퍼스 그러니까 말뭉치 크기에 상관없이 3만에서 5만 정도 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실험이 있는 거예요? 실험이라기보다는 많은 형태도 분석기, 이런 서버드 형태도 분석기 딥러닝 모델에서 그 정도로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그거 가지고 실험도 있을 겁니다. 몇 개 정도까지. 근데 이제 이거는 단어 말뭉치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함부로 뭐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말뭉치가 대략, 아무리 커져도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케블러리의 그 양이 한정돼 있을 테니까, 그죠? 대체 어떤 그렇죠. 시대에 우리가 쓰는 단어가 무한정일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한 5만 개 정도로 하면 적절한 네. 수준에서 걸러준다. 뭐 한 3만 개에서 5만 개 사이면 괜찮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계속 내 토크나이저의 어떤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이미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지금 사실 1,000개의 정확히 말하면 1,000개의 기사죠, 기사. 한 건 한 건이 조선일보 기사인데 1,000개의 기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습이 금방 될 거예요. 저는 이거를 80만 개의 기사를 했을 때 제 카이스트 서버로 몇 시간 걸렸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 4시간 걸렸을 거예요. 이거 만드는 것 자체도. 큰 메모리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 폴더를 보면 토크나이저 제이슨이라는 제이슨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면 지금 뭐 복잡한 것들이 있으나 뒤에 보면 이제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런 지금 보면 국민이 단어가 뽑혔나 모르겠네. 뭐 예를 들면 여기 중간에 한글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라는 건 단어로 뽑힌 거죠. 행과 동이. 행동이 하나를 뭉쳐준 거고. 잠깐만요. 국민. 어, 네. 그래서, 아니면 회의. 모르겠다. 하여튼 여기서,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단어, 이게 목록인 거예요. 여기 하나씩. 이게 하나씩 단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토크나이저를 또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내려가서. 아니, 얘가 품사도 인식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품사도 인식하는 게 한글로 돼 있는 품사는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혼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이 아닌 것들은 서버드를 넣고 현대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들은 또 한국어 형태 분석기를 돌리기도 해요. 돌려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토크나이저의 성능을 보면 여기 국민회의 가 하나가 또 돼 있고 중간에 이게 J는 조사거든요. 이런 거 하나 딱 박혀 있고 여기 앞에 샵샵은 앞에 떤 단어가 붙어 있을 때 샵샵인데 요거는 사실은 무시하셔도 되고 어떻게 돼요? 요 단어도 또 하나 잡혔죠. 음. 의회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게 1,000문장밖에 아니기 때문에 기사 1,000개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도가 좋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서브워드 토크나이저를 활용하면 아까 현대어 토크나이저 했을 때보다 훨씬 좋게 뭐 중간에 단어들을 한자 단어도 쪼개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학습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학습이 완료된 고급
좀 다양한 데이터로 학습이 완료된 거 활용하는 것까지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활용을 다시 들어와 보십시오. 40번 슬라이드에 활용을 들어가서 오프닝 콜앱을 똑같이 또 합니다. 제가 일부러 나눠놨어요. 편하게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드라이브에 복사를 해서 사본으로 하나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본을 하나 만든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또 키위를 하나 설치합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한자가 품사 인식이 안 된다면, 그러면 만약에 명사만 추출하고 싶다 이럴 때는 그 품사를 또 하나하나 더 태깅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서버드에서는 사실 품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예 그런 전통적인 품사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으면 그냥 그거 다 그게 또 워드와 나의 연구 목적이 명사만 추출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땐 좀 그런 문제가 되겠,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한문, 국한문, 혼용 텍스트에서 명사를 따로 뽑는 걸 하고 싶다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죠,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언어라도 상관없이 그냥 하는 여러 다국어 자료라도 상관없이 하는 개념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똑같이 깃을 클론해 준 다음에 깃을 클론해 줘서 요 제가 만든 요 모던 코리안 서브월드 제이슨 파일 요 파일을 이제 깃허브에서 가져온 거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위를 세팅을 하고 키위의 형태도 SW 토크나이저, 서버워드 토크나이저 세팅을 하고 서버워드 토크나이저 하고 요 서버워드 토크나이저의 제이슨 파일을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키위 그걸 토크나이저라는 함수로 만들어 줍니다. 이게 서버워드 토크나이저예요. 서버워드 토크나이저고 요거를 그냥 이제 토크나이징을 하면 인코드를 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게 뭐냐 하면 2237번이 이 서버워드 토크나이저 사전에 2237번 단어를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로는 잘 모르니까 토크나이징 결과를 이런 식으로 다시 확인을 하면 국민이란 단어를 지금 여기 국민 신보 뭐 시대 뭐 이렇게 쭉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띄고 국민은 또 하나의 단어로 받고 시대를 또 하나의 단어로 인식을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샵샵의 뜻은 제가 했다면 이게 사실은 요렇게 국민이란 단어 뒤에 여기 앞에 요게 사실 뒤에 붙어 있었다. 바로 붙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샵샵은. 그래서 나중에 샵샵은 지워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나름 그 현대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같이 돌리면서 중간에 그러니까 북한문 혼용체는 현대 한국 중간에 있는 조사나 한국어는 거의 그 일본어 같아요. 약간 한자 말이 쭉 적혀 있고 중간에 뭐 조사만 적혀 있는 한글은 그래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 나름 세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실습이고요. 그래서 너무 요- 좋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코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가 이 서버 토크나이저를 훈련시켜서 만들고 싶으면 그 방식을 쓰면 되는 거고, 네네 요거는 선생님께서 이미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훈련시켜서 이미 결과가 나와서 쓸 수 있는 서브워드 토크나이저인 거네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비슷한 자료를 만약에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따로 만들지 않고 이걸 그냥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네네 이거는 제가 조선일보에 190만 건이었구나. 조선동아일보 190만 건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어, 동화 두 개 다. 네네네. 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만든 지 제가 작년에 만들어서 좀 갑자기 기억이 지금 흐릿한데, 지금 그래서 원래 목표는 최근에 김바로 선생님이 그 우리 KJDH에도 했던 근대 잡지 데이터, 그건 한 경술국치 이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 대한제국기부터 있던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다 또 학습을 하면 아마 한 1900년부터
해방이 있는 한 45년 정도까지의 범위니까 그거를 좀 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번에 한번 더 만들어서 다시 한번 공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일단 준비한 건 요 정도까지고요. 한번 뭐 질문을 좀 받으면서 할까요? 그 질문을 기다리는 사이에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품사를 좀 구별을 해서 좀 무의미한 단어들을 좀 제거하고 의미 있는 단어들만 이렇게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에 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이 품사가 태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활용할 때 그러니까 어떤 식의 분석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오히려 더 혼란을 더 부추기는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품사를 오히려 추출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연구에 또 장점인 경우도 있을지 뭐 그냥 막연하게 그냥 궁금하네요. 그게 이제 국한문 혼용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전용 형태소 분석기가 따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일 좋은 거는 형태소 분석기가 따로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선 사실 제가 국한문 혼용체를 얘기를 했지만 국한문 혼용체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상관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 이 서버드 형태도, 키위 말고, 그냥, 키위는 그나마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중간에 어떤 한글이 들어가면 그 형태소 분석도 동시에 하면서 하는 거지만, 그냥 서버드 형태소 분석기를 그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 시중에 있는 거 쓰면, 키위 말고 형태소 분석기 쓰면,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상관없이 모든 자료에 대해서 서버드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사실은 그 어떤 특정한 언어에 정통한 형태 분석기가 있으면 제일 좋고, 이제 이가 없으면 잇모로 식사를 하듯이, 예, 이거를 바로 이거 현대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만 현재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중세 국어라던가 뭐 이런 근대 국어라던가 국한문 혼용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니면 굉장히 외계어처럼 나오는 뭐 영어와 한국어 다 섞여 있는 다국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선 결국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최근에 나오는 그런 언어 모델은 기본적으로 서버드 형태 분석기가 다 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챗GPT랑 영어랑 한국어 섞어서 물어봐도 기통차게 잘 알아듣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서버드로 다 기본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그래서 그 질문을 참 하려고 하다가 잊어먹었는데, 아니, 이미 챗GPT나 이런 GPT 서비스가 서버드 토크나이저를 내장하고 있다면,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적어도 현대어만 해당하는지 몰라도, 이런 방식으로 안 하고, 그냥 챗GPT한테 데이터를 말뭉치로 올려주고, 어, 여기서 뭐 뽑아달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돼요. 되죠. 당연히 되죠. LMM 안에서도 어차피 그 알아듣는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챗GPT가 그렇게 국한문 혼용체를 잘 학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이거 만들 당시에만 해도 LMM, 그때 챗GPT 이제 4 나오기 전이어서 그게 그 정도로 잘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잘 되고, LMM한테 그거를 내 자료를 주고, 서버드 토크나이저를 만들어줘. 이 자료에 맞는 형태소 분석기나 토크나이저를 만들어줘 하면 아마 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성능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 언어에 상관없이 다국어나 언어의 어떤 장벽 없이 만들 수 있는 개념이긴 하고, 키위 형태소 분석기는 그 중간중간 나오는 한글도 처리해주면서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런 어, 장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 그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에 그 신문기사 분석하면서 사실 이 강의 듣기 이전에 그 김병준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 서버드 형태소 분석기를 이제 테스트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 해보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용수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문제 때문에 이 분석기를 쓰지 못하고 그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좀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까도 이제 김용수 선생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명사하고 그다음에 고유 명사만 이제 분리해서 뭐 코퍼스를 이제 구축을 해서 뭔가 좀 제가 원하는 그 키워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이 분석기를 사용하면은 이 분석기에는 따로 뭐 일반 명사나 고유 명사를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런 이제 국한문 이제 혼용체를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뭐 일반 명사나 이제 뭐 고유 명사를 좀 따로 뽑아내서 이제 코퍼스를 만약 구축한다고 하면은 그 선생님께서 이제 생각하시기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국한문 호응체를 전부 다 이제 한자를 모두 다 번역을 해서 약간 현대 한글로. 한국어 문장처럼 만든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을 시도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그 한자 그 유니코드 문제 때문에 이제 둔 법칙이 이제 적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한자 중에서는 뭐 되게 다양한 음을 가지고 있는 한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율 같은 경우에 뭐 율은 뭐 율도 있지만 뭐 솔로도 이제 번역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한자들이 있는데 그런 한자들이 제대로 이제 번역이 안 돼가지고 되게 좀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가급적이면 이제 겪지 않으면서 좀 국한문 혼용체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안 선생님 하는 규칙을 나도 썼을 것 같긴 해요. 그게. 그리고 일단은 제가 만든 토커나이저가 제대로 안 됐던 건 제1공화국이면 해방 이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시기가 다를 테니까. 그러면, 아마 잘 안 됐을 때, 이건 일제강점기 때 텍스트로 했을 테니까. 그죠? 제가 학습한 건. 그러니까 그게 또 제대로 안 될 거고, 그리고 요 서버드 형태 분석기는 그런 품사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사실은 그거를 토큰화 해주는 데 더 주력을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약한데요. 오히려 그거는 이제 Name Entity Recognition, NER, 객체명 인식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또 국가문 혼용체에 맞는 객체명 인식기가 또 없다는 거죠, 제대로. 그래서 그 안보현 선생님이 했던 과정을 저도 비슷하게 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제가 한다면 서버드 형태소 분석기를 내가 분석하려는 시기의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해서 학습한 다음에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서버드 형태소 분석기로 토크나이제이션을 일단 해요. 지금 키위 이런 걸 하면 중간에 이제 조사나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잘라주니까 분절을 해주니까 분절한 상태로 어, 이 분절한 상태는 최소한 그러면 띄어쓰기나 중간에 그 단어로 인식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민족 문학이 있으면 아마 민족이랑 문학을 따로 떼서 민족 앤 문학 이렇게는 쪼개줄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그거를 한자를 한글로 다시 변환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한 방법을 조금씩 변형해서 하는 게 아마 최선일 것 같고, 아니면 뭐 김용수 선생님 제안대로 LMM을 활용해서 여기 안에 너가 보기에 이게 인명인지 지명인지 고유명사인지 그래서 그거를 퓨샷 러닝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태깅을 자동으로 해달라, 어노테이션 해달라. 그래서 안 선생님이 원하는 게 일종의 이게 어떤 뭐 인명만 뽑고 그런 거라면 형태소 분석이라기보다는 그 객체명 인식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좀 더 찾아보시고 한번 스터디 해볼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딱 맞는 형태 분석기는 아직 없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질문은, 그, 코퍼스 이제 만들 때, 이제, 뭐, 만약에 형태소 분석기나 아니면 이런, 뭐, 서버워드 이제 형태소 분석기 사용할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관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뭐, 아무리 이제, 뭐, 형태소 분석기가 이제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오류가 이제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이제 수업을 해주실 때도 아까 뭐 뉴델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뉴델리라고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뭐 뉴, 뭐 델리 이렇게
뭐 세 가지로 이제 뭐 분리해서 나오든지 해서 그런 이제 오류가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히나 이제 뭐 근대나 아니면 약간 그 초기 현대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용어들이 하나를 지칭한 용어가 되게 다르게 이제 분화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통일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이제 나라 이름 같은 경우에 뭐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다고 치면은 뭐 벨기에를 뭐 백의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캐나다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고 뭐 가네타 뭐 가나다 뭐 그런 단어로 표기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그냥 가라고 그냥 축약어로 이제 표현할 때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류를 이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용어를 좀 통일하거나 아니면 어쩔 때는 뭐 필요한 용어를 분리하거나 약간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문제는 저희가 이제 코퍼스를 만들 때 되게 방대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오류를 수정하거나 뭐 용어 관련된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수작업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다양한 되게 방대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다 보면은 약간 좀 모호한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서 물론 작업을 하긴 하지만 뭔가 좀 모호한 측면도 있고 약간 어쩔 때는 약간 실수를 할 수도 있기도 하고 해서 이게 안정적으로 이제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없고 또 어떨 때는 작업을 할 때 이제 그 뭔가 좀 연구윤리 위에서 약간 줄타기를 이제 한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수작업으로 이제 형태소를 좀 보완하는 작업이 어쩌면 약간 연구윤리를 좀 약간 좀 침탈하는 좀 침해하는 좀 행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뭐 형태소 분석기를 이제 돌리시고 그다음에 그 코퍼스를 만들 때 이제 코퍼스를 이제 구축을 하실 때 뭔가 좀 연구 윤리나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이제 위반하지 않으면서 좀 안정적으로 좀 최대한 품질이 좋은 좀 코퍼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금 무엇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잠을 안 자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금 하셨던 작업은 저도 하고 있고요. 후처리 작업, 뭐 동의어를 처리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방금 했던 뭐 캐나다와 가나다를 음차해가지고 그걸 같은 말이라고 동의어 처리 또 해주기도 하고 그 한마디로 그런 작업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되게 잘 하고 계신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데이터 패브리케이션 조작 이게 내가 이거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연구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후처리를 하는가 혹은 전처리를 하는가? 근데 그건 되게 자의식은 잘 갖고 계신 거고 잘 하고 계신 건데요. 그거를 이제 파회하는 방법은 내가 그것에 논문을 쓸 때 그런 자료 처리 이런 것들을 잘 이게 꼭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항상 그거를 잘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논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히 적고 그 과정을 뭐 코드로 남겨서 나중에 코드도 다 공유하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너무나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응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거 자동화 절대 안 될 겁니다. 잘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그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능성을 보면 LMM 같은 걸 활용해서 그걸 좀 보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형태 분석기로 잘 안 되는 것들을 그래서 그거는 저도 아직 해보고 있는 상태라 조금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고 사실 그것도 저도 좀 해보고 나중에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당연히 다 하고 있는 거라서 불용어, 뭐 후처리 이런 것들 하는데 다만 그건 있습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연구 주제에 맞는 후처리를 하고 있는가? 내가 꼭 예를 들면 지명이라든가 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해야 하는 연구인지 그런 것들은 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그거 집중해서 하는 거는 너무나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너무나 잘 하고 있는데 그,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공유해서 논문에 잘 쓰고, 모르겠어요. 그게 학위 논문이라면 더더욱 자세히 잘 적어 놓으면 후세의 다른 연구자들이 보기에도 그게 데이터 조작, 패브리케이션이 아니니까, 그건 오히려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아, 감사합니다.